직접 소개하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양평자유발전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상급반 지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해설 아래는 저희 학교가 2018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해설 아래의 부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학교를 세우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자유학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고향 같은 곳이죠. 모태가 되고 고향이 되는 곳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발골프 쪽에 교육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학교 전에 한국 발골프 협동조합 설립을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유재현 선생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발골프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유아 발골프 교육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지속적이고 탄탄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협동조합 회원 수들도 제일 많고요. 네, 해설하려면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복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목은 교육적인 의미의 부모다움을 뭔지 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1년에 고정적으로 하는 강의가 대략 한 200시간, 아이들 수업 빼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고정적으로 한 200시간 이상은 늘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불규칙한 어떤 강의들도 하게 되는데 제 강의는 대부분 기본 호흡이 2~3시간이라서 제가 호흡을 짧게 하는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1시간 안에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영역별로 분리된 어떤 지식이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 다 연결된 것들이다. 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다 제일 궁금한 게 그 전에 아이들 나이부터 좀 물어볼게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7살 손으로 7살 손으로 6살 두 분 5살 5~5살 많네요. 4살 3살 3살 정도 2살 없죠. 3살, 5살, 7살이 되게 중요해요.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유아 과정에서는 3살, 5살, 7살이 중요하고 그 다음 7년 과정에서는 10살, 12살, 14살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발그룹 교육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간의 본질 내지는 본성을 잘 파악해서 개성에 따라서 발현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 타고나는 발달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발달 과정들에 맞게끔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발그룹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발달론이라고 말들을 그렇게 붙이는데 발달론의 핵심이 발그룹에서는 7년 주기로 아이들이 큰 변화를 겪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하필 7년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왜 하필 7년인가 하면 태양계에서 지구상에 영향을 주는 행성의 개수는 7개라서 우리 인간은 이 우주의 종합체인 소우주인 존재라서 그 7개 행성의 어떤 영향들을 두루두루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과정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7개냐 하면 음양 오행입니다. 음양이라는 게 해와 달이잖아요.
해와 달의 기운이 모행이라는 게 목화 토금수죠. 예, 7개잖아요. 이게 태양계, 지구 뺀 나머지 행성들이잖아. 이 행성들의 기운이 두루두루 인간에게 종합되는 어떤 과정을, 우주적 과정을 겪게 되는 고우주구성 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근대 유물론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기 전까지는 동서양의 오히려 대단히 보편적인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지배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잘 못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발도르프에서는 전통적인 지혜 중에서 이제 인간이 소우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런 소우주적 인간이 가져가는 발달 과정들이 일정한 질서에 있는 법칙적인 발달 과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큰 변화가 7년 주기로 온다, 이렇게 봐서 7년 주기 발달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학령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7년 주기가 3번 정도 돌아가는 거죠. 3번 돌아가는 거죠. 21살 정도. 근데 그 중간에 끊어지죠. 18살 되면 졸업시키죠. 세계 어디서나. 7년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고 2번 반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2번 반 정도 돌아가는데 이 7년 안에서도 3단계로 나눠진다고 봐요. 7년을 세 쪼가리 내면 7살까지 중요한 어떤 전환 과정이 3살, 5살, 7살. 그 다음에 14살 때까지 변화 과정에서 10살, 12살, 14살. 이때 이제 또 중요한 작은 분기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작은 분기점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이 감성과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성, 이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으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대, 발도르프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발도르프라는 이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담배공장 이름입니다. 담배공장 사장이 첫 발도르프 학교 세울 때 전에 기부를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해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발도르프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담배 브랜드가 독일에 있습니다. 예, 그 설립자였던 에밀 몰트라는 사람이 원래 발도르프를 창시한 사람은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거든요.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을 안스로포스피라고 합니다. 안스로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인류라는 얘기인데, 보통 인류학 하면 안스로폴리시라고 합니다. 대학에 있는 인류학과. 근데 여기는 이제 폴로지, 로지를 쓰지 않고 소피라는 말을 뒤에 붙입니다. 소피는 로지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르거든요. 로지는 논리체계라는 뜻인데, 소피라고 하는 것은 지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애정과 관심,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암, 이런 거를 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번역이 좀 안 맞는 거죠. 학이 아니죠. 학이 아닙니다. 어떤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지. 예. 그래서 필로소피는 오히려 지혜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대 번역 과정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어 있는 용어들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안스로폴로지는 보통 대학의 학과로 개설되어 있는 인류학이다 그랬는데, 안스로포스피는 인지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지혜. 네, 인간에 대한 지혜에 기초한 어떤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단계, 7년 주기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3단계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3단계로 나누는 것도 임의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대우주, 소우주가 굴러가는 보편적 원리가 있고 그게 인간한테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3제적 과정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 과정이 마무리된다 라는 생각은 동서양에 옛날부터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있기로는 왜 천지인 삼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인간은 뭘로 이루어졌나 좀 정기신 이런 말도 하고 성명정 이런 말도 하죠. 예. 그 불교에서건 유교에서건 이런 삼원 논리를 다 쓰거든요. 예, 삼원이 일체가 돼서 한 과정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삼원이 나타날 때 한 방에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좀 질서 있게 순서 있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반영이 될 때,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신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어렸을 때는 신체의 변화가 뚜렷하고, 이제 신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변화, 의식의 변화로 이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심리보다는 의식이 덜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변화가 또렷합니다. 특히 7세 때까지는. 7세 때까지는. 신체가 한참 성장할 때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게 7년에 3번 굴러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되면 남자건 여자건 신체적으로 완성돼 버리죠. 네.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자는 21세, 남자는 21세가 아닙니다. 24세 만으로. 요때쯤 됐을 때 신체가 완성이 된다고 봐요. 여하튼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애들 얘기로 줄여가지고 좁혀가지고 보자면 여기는 뭐 7세까지니까 마치 3, 5, 7세 부모님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3, 5, 7세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인지학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 설명하는 논리를 사구성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복잡한 용어를 씁니다. 뭐 에테르, 아스트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뭐 보고 얘기하다가 한없이 가니까 그거 생략하고 그와 비슷한 논리를 쓰는 게 동양에서는 오행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오행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원소론으로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물, 불, 공기, 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논리도 있죠. 이 논리 구조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의 해가 2개 뜨고 동양에 하나 뜨는 거 아니다.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 표현이 다를 뿐 그 이해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내용을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뭐 진리가 뭐 우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낮고 더 모자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지. 예.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뭐 설명하는 논리는 있는데 그 설명하는 논리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양평자유학교에서 하는 아카데미를 꾸준히 들으시면 대부분 해소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근데 제가 지금 딱 그 단계가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이 도드라지는 건가 하면 2, 3세 사이에 아이들이 걷기가 익숙해져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한 직립존재죠. 예, 직립존재입니다. 직립이라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립해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동물들은 움직이는 그건 날짐승이건 들짐승이건 어류건 간에 움직임의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횡적입니다. 다 횡적이에요. 종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은 없어요. 그리고 식물은 미안하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은 없고 어떤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인간으로 따지자면 감각신경 같은 거는 있죠. 식물도. 그건 의식은 없습니다. 감정도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네, 어쨌든 이 동물들은 전부 이렇게 횡으로 움직이는데 인간은 횡으로 움직이면서도 서 있기 때문에 종적인 상태에서 횡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종횡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입체적으로 세계를 조망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서야 되죠. 선다는 게 바로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거. 걷고 뛰고 하기 전에 아이들이 하는 게 있죠. 누워서 꼼지락거리고 기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충분히 기고 뒹굴고 앞으로 뒤로 구르고 하는 이 과정들이 아이들이 시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익혀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배로 막 문지르고 기고 등으로 기고 하는 거,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커서 보충하기가 힘들어져요. 기초 감각이 굉장히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구르고 기고 하는 거 과정을 충분히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애들이 자기 팔다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드디어 일어서죠.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걷는데 익숙해지고 뛰는데 익숙해지고 균형을 잡을 줄 알고 이런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팔다리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전까지는 자기 의지를 자기 몸으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걷고 뛰기 시작하면 애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됩니다. 자기 의지를 뭔가 실행해 볼 수 있어. 원하는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사고뭉치가 되는 거죠. 애가 걷고 뛰기 시작하면 집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걷기, 이게 2, 3, 4 사이에 확립이 됩니다. 2, 3, 4 사이에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걷기 시작하면 신경 감각의 발달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이 감각과 관련해서 발그룹에서는 인간이 12개의 감각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보통 현대과학에서는 오감각만 다루잖아요. 불교 같은 고등 종교에서는 6개의 감각을 다루거든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관념도 의식도 감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이, 비설, 신, 의. 그 앞에 있는 5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각이고, 뒤에 있는 의식, 이것도 감각의 작용이라고 봐요. 보통 적극적인 사고 판단력이 아닌 다음에는 감각의 반영 종합이기 때문에 불교가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발그룹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걸 12개 감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2개를 다시 3개로 쪼개면 4개, 4개, 4개잖아요. 그래서 신체 발달이 한참 될 때까지는 하위 감각 4개가 발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참 사춘기를 겪을 때까지 중위 감각 4개가 또 발달한다. 이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체 성장이 한 바퀴 완성이 되고 나면 드디어 상위 감각들이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살짜리 아이들까지는 하위 감각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하위 감각이 촉각, 생명 감각, 그 다음에 운동 감각, 균형 감각,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감각을, 지금 현대 과학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 중심으로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만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안이 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겉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겉에 드러나 있는 거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 시력도 측정할 수 있고 청력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유물론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폐비간신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못 다루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못 다뤄요. 근데 옛날에 전통적 지혜들은 이걸 다 다뤘거든요. 엄마 배고파, 이것도 감각이에요. 오줌 마려워, 이게 감각입니다. 잠자고 싶다는 피로감도 감각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측정할 방법을 몰라요, 유물론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건 측정 못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패러다임에서는 오감으로 다루고 있지만, 보다 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이거를 6개로 다루기도 하고
12개로 다루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그중에 12개로 다루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촉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피부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드러나는 거는. 그래서 촉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촉각이 발달이 충족이 어느 정도 안 된 상태로 나이를 먹어버리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결핍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촉각이 한 10점 정도는 채워져야 그 다음 감각 발달로 넘어갔을 때 이게 바탕이 되져가지고 다음 감각 발달도 순조롭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촉각이 한 10점 정도 채워지면 좋은데 요즘에는 6점밖에 안 채워졌는데 나이를 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 감각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그럼 얘는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감각은 그 다음 감각대로 또 발달을 하거든요. 그럼 충족 안 된 상태로 이제 미완성의 상태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뒤에 보완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신체 발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감각적인 보완은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어른 되기 전에 이걸 좀 채워줘야 되는데, 가령 촉각이 사람한테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제일 클까요? 한마디로 엄마 품에 안기는 거. 이게 사람한테 주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일까?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 내 존재가 안전하다라는 이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딱 깔아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게 부족하면 안정의 반대로 불안이니까 불안감이 떠있게 돼 있어요. 내 존재가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촉각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성격적 불안을 계속 안고 살게 됩니다. 성격적 불안을 안고 살게 되고 그 안정을 원하는 심리도 동시에 안고 살게 되죠. 네. 끊임없이 안정을 원한다? 어딘가 의지하고 기댈 때를 찾게 되죠. 의존심이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작용은 일파만파 파생돼서 많이 퍼지게 되는데, 여러 형태로. 뭐 종합 토탈해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애정결핍됩니다. 인정욕구도 강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마음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네. 의존심도 강해지고, 뭔가에 소속돼 있고 싶은 마음도 강해지고, 거꾸로 말하면 독립심, 주체성 이런 건 약해지는 거죠. 네. 어렸을 때 촉각을 경험을 충분하게 못하게 하는 정말 악마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구 중에 하나를 보자면 유모차 같은 것들이에요. 맞잖아요. 유모차에 애 태우고 다니면 애가 품에 안기거나 등에 업혀야지. 엄마하고 촉각 경험을 통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박동을 듣고, 네, 내 박동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유모차일수록 더 나쁘다. 가 됩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도구적 편리만 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애를 써서 만들어서 자기 발전 찍는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AI를 만들어내고 겁내잖아요. AI 만들고 인간이 만들었잖아. 자기가 필요해서. 그래놓고 또 겁을 내. 이것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고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예, 참 겁내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인간이 뭔지를 알면 이걸 겁을 낼 이유가 없거든. 인간의 고유성, 본성,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를 안다 그러면, AI는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 때 쓰던 망치나 도끼나 AI나 존재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예. 복잡성, 효율성, 편리성,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지. 도구가 인간에게 가지는 존재적인 의미는 별 다를 게 없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도구를 겁을 낸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참으로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인간이 뭔지도 잘 모르고 AI가 작동하는 방식도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양자 컴퓨터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불확정성의 원리 모르잖아요, 이런 거. 심지어는 물리학자들도
그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가 발전하는지를 모른다 그러거든요. 예, 모르는데 작동은 한다는 건 알아. 원리는 모르는데 작동은 하니까 작동하는 것만 가지고 예, 어떻게든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꽤 맞추는 것들이라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용은 합니다. 하긴 우리는 모르고 사용하는 것들 많아요. 냉장고 돌아가는 원리 모르잖아.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 뭐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모르지만 편리하게 쓰잖아요. 유저로.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르는 게 많으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옛날 같으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죠. 지금 같으면 인간이 너무 복잡한 문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애들이 날 때부터 인공적 기계 환경이 그 옛날에 자연을 대체하는 때가 됐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때로는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서 네 고향이 어디냐? 차병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공적인 환경이 애들한테는 주어진 자연이 되는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고대 인간들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듯이 현대 인간들이 문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불안감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걷기가 되면 애들의 신경 감각이 급속도로 발달해요. 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드디어 인간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언어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말하기가 됩니다. 말하기가 완성되는 때가 대충 5살 때예요. 말을 할 줄 아는 인간과 말 못하는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세계를 재해석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또박또박 한다는 거가 인간성에 가지는 의미는 뭐 막대합니다. 걷기도 물론 본질적인 의미를 주고 말하기도 언어를 아는 인간 모르는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기억력이 폭발합니다. 그냥. 어떤 정보 저장 능력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5살쯤 되면 말하기가 되고 근데 그때 말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이 의식은 아직 안 커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자기를 3인칭으로 호칭을 잘해요. 제가 박규현인데 배고프면 규현이 배고파 이런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안 하고 나라는 말을 주어로 쓰기 시작하고 인칭과 시제에 이제 익숙해진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거 요게 7살 때 돼요. 7살쯤 되면 인칭과 시제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드디어 세계와 자기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생겼다는 걸 이제 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화 과정에 들어가면 돼요. 학교 가는 거죠. 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죠. 애들한테는. 그 전까지는 세상은 즐겁게 노는 데였는데 학교 갔더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알 수 없는 과정으로 막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눈치 없을 때가 행복하죠. 그립게 먹고 막. 자, 제가 이제 애들 크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2번째 7년에서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3번째 7년에서도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이걸 반복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심리적으로는 또 반복합니다. 평생 반복합니다. 그래서 대략 몇 살 때쯤 되면 어떤 감성이 도드라지게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는 있지만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죠.
우리는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의무, 권리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거에 영향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변화는 자연의 질서처럼 가지고 간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론인데 본론 못 들어갑니다. 본론 못 들어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다움이란 게 뭐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얘기부터 좀 요즘 시대가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근데 지혜가 정말 부족한 시대예요. 근데 도대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 사전적 차이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전에 있는 것도 사전을 통해서 애들 말 배우면 바보 됩니다. 절대로 사전적 정의를 외우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학습 방식이라든가 시험 방식, 평가 방식, 측정 방식은 전부 이 사전적 정의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전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개념이 경직돼서 사고의 소재로 못 쓰이게 됩니다. 시간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시각과 시각 사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시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시각을 찾아보면 시간의 기초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뭘 하는 거야? 애들이 갑자기 머리가 공백이 돼.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설명하는 건 시각으로 설명하고 시각을 설명하는 건 시간으로 설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남자가 뭐야? 여자 아닌 사람. 그럼 여자는 뭔데? 남자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뭐냐고. 이거 공허한 얘기였고 아주 공허한 겁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표현을 치환시킨 것들 뿐이에요. 대부분. 그래 놓고 정의했다 그래. 그리고 그 정의가 과연 그 어떤 완전성이 있냐?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근데 사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면 언어가 사고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사고를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전 외우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은데 뭐 그렇게들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이. 영어 사전도 외워야 되고 국어 사전도 봐야 되고. 네, 뭐다가 사전 얘기를 하고 있냐. 지식과 지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적절한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판단 능력이 발생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몇 가지가 됐든 간에 그 많은 지식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조합해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생기려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생활적인 판단 능력이 좀 상당히 일상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도 여럿 있거든요. 지식하고 지혜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사실, 팩트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걸 중심으로 도구적으로 엮어내서 쓸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 엮을 수 있는 능력, 엮어낼 수 있는 능력, 뭐 구슬에서 말해도 꿰야 보배려네. 꿰일 수 있는 능력, 이걸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깰 수 있는 능력을 별도로 키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는 깰 수 있는 능력을 따로 안 가르쳐줘요. 이건 개개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고 모든 시험 문제는 그냥 개별 팩트를 아냐 모르냐만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는 능력이 없습니다. 깨는 능력이 없으니까 공부 아무리 잘해도 판단 능력은 안 올라가요. 사고력 판단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바보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전문가야. 근데 판단력은 바보야. 맞죠?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착각하는 게
똑똑한 사람 리더 만들어 놓으면 잘하겠지. 큰 착각이죠. 망상이죠.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대표, 뭐 이과는 의사, 뭐 문과는 판검사, 그 검사를 리더 만들어 놨더니 참 예, 못 볼 거를 많이 보고 있죠. 못 볼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본인은 아니겠지만 지가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일 듣기 싫은 개념, 새로운 개념들이 그때그때 생기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개념 중에 하나가 동료 시민이란 말이에요. 아이 듣기 싫다. 제가 왜 듣기 싫은가 하면 이 동료 시민이라는 개념이 혹시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 아세요? 제레미 레프킨이 쓴 말이에요. 제레미 레프킨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념을. 그리고 발표한 책이 회복력 시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 식자들 사이에서는 좀 읽힐 겁니다. 아마. 저희 반 애들은 작년에 그거를 세미나 수업을 했습니다. 상급반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개념은 제레미 레프킨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제도권 학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시대의 변화에 대한 촉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빠른가 하면 한 세대 정도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걸 한 30년 전에 제레미 레프킨이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금융공황이라든가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오나 이거는 물론 뭐 옛날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더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기술과 관련해서 금융, 기술, 토지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주기적인 이 경제 위기가 오나에 대해서도 레프킨 같은 사람들은 한 세대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할 때 또 물리학 지식을 끌어당겨 와가지고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 유명한 개념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물리학에서 연력학 2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엔트로피는 무조건 정지하게 돼 있다라는 게 연력학 2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라는 말이 뭐 별게 아니고 불활성 에너지예요. 불활성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한번 쓰이고 나면 이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안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활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 그럼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따지면 화석연료 다 퍼내고 나면 없어진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생해서 쓰기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문명을 일궈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문명은 철저하게 화석연료들에 기초하고 있는 문명이잖아요. 그럼 화석연료가 무한하냐 하는 거죠? 무한하지 않죠. 화석연료가 발생되는 어떤 주기적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에서. 석유 같은 경우는 10만 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빼내서 쓰는 속도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다 빼내버리잖아. 2050년 전에 석유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는 확정된 사실이거든요. 2050년 되면 석유는 우리는 본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쉐일 가스 만들고 또 어디서 어떻게든 끌어내겠지? 어떻게든 해내겠지. 그거는 그냥 뭐 어째 되겠지 인생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어째 안 됩니다. 필연적으로 석유는 석유 시대는 끝납니다. 대신에 대체 에너지를 만들긴 만들겠죠. 뭐 히토르가 됐건 우라늄이 됐건 뭐가 됐건 전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려고 애들을 쓰게 됩니다. 안 되면 뭐 달에 가서 캐오든 화성에 가서 캐오든 이런 방법을 자꾸 생각하겠죠. 근데 지구라는 이 폐세계거든요. 이 폐세계 속에 있는 자원들은 전부 유한합니다. 다 유한 자원들입니다. 근데 유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 경제 발달을 한다? 이게 아이디어 자체가 모순된 아이디어인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문명은 순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이 도구 발달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그건 처음부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막연한 생각을 깨줬던 논리가 30년 전에 그 제레미 레프킨이 썼던 엔트로피라는 책이었어요. 모든 자원이 유한하고 자본주의 발달은 한계가 있다. 그 뒤에 엔트로피라는 이 말이 되게 사실 여러 그 사회 학문에도 영향을 주고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많이 퍼졌어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시켰던 단어 중에 레프킨이 또 제안했던 게 있죠. 공감의 시대.
공감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한 20년 전 그 이전에는 공감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별로 뭐 쓰이지 않았던 용어예요. 근데 공감의 시대가 세계적인 빅히트를 치면서 여기도 공감, 저기도 공감, 그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뭐 공감 코리아 이런 말까지 쓰잖아. 근데 재밌는 것은 공감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정부가 레프킨이 있었던 인간의 공감 능력의 바탕에서 우리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취지하고는 반대 정책을 펴면서 요건 말만 갖다 쓰는 거죠. 이런 게 참 꼴보기 싫은 일이에요. 어떤 특정 개념은 특정 맥락 속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특정 개념은 특정 맥락과 함께 가는 건데, 그 맥락은 빼버리고 말만 멋진 표현합시고 지 마음대로 경강부회식으로 갖다 붙여서 는 거. 그게 동료시민입니다.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자아 정체성이 어떤 생명애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사회적 관계가 동료시민들의 어떤 지역 거버넌스를 살리고 생태 거버넌스를 살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레페킨이 하고 싶은 말이고 앞으로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동료시민이라는 말 퍼뜨린 사람은 지역 거버넌스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생태자아에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만 딱 갖다 쓰는 거예요. 유행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참 동료시민이라는 개념이 참 욕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개념의 탄생 맥락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 돼요. 이게 주변 얘기하다가 큰일 나겠다. 돌아갔어요. 부모다움의 이야기를 요 한 장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조금 10분 1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답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근데 부모가 뭔데? 다움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이거는 이제 한자를 우리가 부수를 종합해가지고 글자를 이해할 수 있듯이 한글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소 한 개 한 개를 뜯어서 이해하고 종합해서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글자 그 자체가 가지는 언어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의가 있어요. 다음이란 말은 다 이룬다는 겁니다. 부모답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이룬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이 뭐겠나? 라고 했을 때 아이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키우고 어른으로 성장시키는데 받침이 되주는 거. 딱 거기까지잖아요. 양육하고 교육하고 탄생시키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알려면 우리가 아예 본성을 알아야 되잖아. 제가 아까 인간이 단계 달라진다 그랬는데 아이였을 때 다르단 말이죠. 제가 첫 7년에 세상을 배우는 방식과 두 번째 7년에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세 번째 7년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첫 7년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중에 도드라진 거는 모방이에요. 모방입니다. 두 번째 7년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도드라지는 거는 권위입니다. 첫 7년은 모방을 따라 배우는 거고 세상을. 두 번째 7년은 권위를 쫓아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권위 있어야 돼요. 이때 권위는 권위주의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어떤 억압적 권력작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권위의 어떤 원래적인 언어적인 뜻은 애정에 바탕한 강한 신뢰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영어의 authority라는 말도 그렇고 한자의 권위라는 말도 그렇고 사실은 애정에 바탕한 강한 신뢰, 이걸 권위의 원래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 사전적 정의도 제가 못 쓸 거다라고 했지만 사전적 정의 말고 사회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쓰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개념들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이 개념이 이게 사고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사고를 정말 방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중립의무 이런 것들이에요. 정치적 중립, 그거는 현실적 의미는 샷더마우스잖아요. 말하지 말아잖아.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저기 중립을 지켜야 될 교사가 편향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논란이 되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정치, 종교에서 막 논란이 되면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럼 인간은 삶의 가치를 어디서 배우나요? 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그럼 가치를 어디서 배우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된 중립은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 중립의 중자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용된 개념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이념적인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념 없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거든. 이념의 영어는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이데올로기를 가만히 뜯어보면 아이디어 더하기 로지거든요. 아이디올로지.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이디올로지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상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체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원래 뜻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이상적 바람직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인간들의 합의된 논리 체계.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럼 인간이 이데올로기 없이 살아온 적이 있나? 그죠? 이데올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시대정신이에요. 인간이 시대정신을 지향하지 않고 산 적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이념 없는 인간은 맹목적인 인간이죠. 지향하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 쓰는 방식은 이데올로기, 그럼 무슨 정치적 편향처럼 쓰잖아. 이데올로기 그럼 바로 따라 들어오는 게 종북 아니면 극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써버린다는 거지. 이 개념의 사회적으로 너무 심해서 참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개념으로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머리가 막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어쨌든 첫 신뢰는 모방이 중심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뭘 해야 되나? 애는 뭘 모방하나? 부모를 모방하지. 누굴 모방하겠어? 그럼 부모의 뭘 모방하나? 전부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부모의 존재 상태 그 자체를 모방해요. 그럼 부모가 불안하면 애도 불안해져. 부모가 늘 화가 나 있으면 애도 화를 기본 상태로 삼아요. 모방해요. 부모의 행동, 거지, 말투를 모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의 심리 상태, 존재 상태를 모방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동감이 되십니까?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놈은 네가 누구 자식이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누구 자식은 내 자식이고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거울을 보시라고. 거울을 보면 이걸 갖다 받은 거 아니야 애가. 그러니까 모방.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방을 통해서 애가 큰다. 근데 애가 뭘 물어봤어요. 호기심이 있어. 아빠 해는 왜 떠? 그러면 지구과학적 정답을 말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얘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 이해도 못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설명을 해. 안 돼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또 모방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자기는 가서 해가 왜 뜬다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아빠가 말해준 지구과학적 설명을 애들한테 늘어놓으면서 잘난 척을 해요. 넌 모르지? 난 알아.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하고 잘난 척을 하는데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잘난 척하는 도구만 쥐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애들이 아직 판단할 수 없거나 그리고 제가 얘기 약간 옆으로 셀게요. 제가 부모 상담을 많이 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이걸 원해서 이런 말이에요. 이건 청소년 애들 부모들도 그렇고 유아기 애들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애가 여기를 원하니까 우리 애가 이걸 바라니까 이걸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게 정신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에 가면 학생들 초등학교에서 학생회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으로 학생대표 들어가고 이러잖아. 이거는 저는 이 시대가 집단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존재로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어떤 천부인권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거하고 실제 그 존재 상태에 적합한 어떤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책임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책임이라는 말은 주체적 판단 능력이 있기 전에는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죠? 자기 은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주체적 판단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자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냐? 아직 판단력이 성인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미성년자까지는 누가 대신 판단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게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미성년까지는 보호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단지 아이의 상태는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가 때를 쓰면 우리 애가 원해서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이래. 야, 네가 택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거 원했잖아. 네가 책임져. 이게 아이한테 가당한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학원 가고 싶어. 막 쫄라. 엄마는 지금 여기 보내고 있는데 애가 저기 가고 싶다고 쫄랐어요. 그럼 네가 원해서 저기 보내주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네가 한 거야. 책임을 물어. 그런 일 많죠? 어른이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어렸을 때 근데 애를 독립적으로 키운답시고 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무슨 자율성, 뭐 주체성 이런 걸 키운답시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선택해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두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뭐가 좋은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이게 판단인데 감성도 아직 제대로 성장이 안 된 상태야. 이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 다 부족해. 그런데 네가 한번 선택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과제가 떠넘겨져서 애한테. 그럼 애가 어쨌든 이걸 결정을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는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때그때 자기 기분 감정. 그때그때 자기 기분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애는 성장하고 있는 존재잖아. 그 기분 감정은 계속 바뀌거든요. 이때는 이게 좋았는데 한 며칠만 자고 나면 딴 게 좋아 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절대로 애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정답을 강요하는 게 폭력이듯이 선택과 결정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다. 애한테 뭐가 필요한가는 보호자가 판단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 애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교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그게 교사고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부모가, 교사가 아이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으려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아이도 잘 이해하고 세상도 잘 이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 판단이 때때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장애에 부닥치고 하겠죠. 그랬을 때도 어떤 그 판단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옳다고 믿는다면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 견딜 수 있는 인내력, 의지, 혹은 지혜 이런 것들도 다 어른의 몫인 거죠. 어른이 그런 의지와 지혜를 보여줄 때 애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크는 거고. 애를 앉혀놓고 야 지혜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못하잖아 우리가. 7살짜리 애를 앉혀놓고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것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절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훈계와 설명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애가 정말 좋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으면 내가 정말 신경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의 모습을 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모가 됨으로써 뭐랄까요? 인간으로서의 성숙. 이 부모가 됨으로써 저는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음으로써
나만 보고 크는 내 애가 있음으로써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좋은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른을 또 그런 의미에서 어른을 키우고 어른을 가르치는 거죠. 자, 어쨌든 7살 때까지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걸 모방하는 게 아니고 모조리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손으로 넘어가죠. 이제 부모들이 다 애가 내 품을 떠나기 시작할 때를 겪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언젠가 하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이래서가 진리거든요. 진리의 기준이에요.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말싸움하다가 우리 엄마가 이랬어, 이게 그 아이한테는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엄마하고 말싸움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른 기준이 튀어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랬단 말이야, 우리 쌤이 이랬어, 다른 기준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있었던 그 기준이 사회적인 데로 옮겨가요.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교사의 부드러운 권위입니다.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자율성을 이끌어내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권위가 없으면 교육은 꽝입니다. 애들은 떠들기 마련이잖아요. 사춘기 때가 얼마나 떠듭니까? 근데 저는 우리 반 애들한테 진짜 권위가 있어요. 막 떠들면요, 제가 눈빛으로 이렇게 눈을 딱 굴리면 제 눈 가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야, 시끄러워, 조용해,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눈을 표정으로 싹 조정하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게 사실은 교사의 수행론이에요. 교사가 어떻게 수행해야 그런 나름의 권위가 가능해지는가? 그러니까 발굴포 교사는 늘 그런 거 고민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교수 방법론이 돼야 되는 거지, 실험 어떻게 하고 측정 어떻게 하고 그건 필요하면 아무 때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 존재 자체가 애한테 어떤 하나의 삶의 기준으로서의 방향으로서의 권위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외 세부적인 지식과 관련된 기술적인 거와 관련된 것들은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소위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요즘 전문성은 더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AI. 쌤한테 뭘 물어봐요? A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식은 A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이제는 선생이 전달할 게 지식이 아니에요. 수능이 지식 전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 학습 전달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로 전락이 돼버리고 나니까 어떤 웃지 못할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실제 판례입니다.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판례 같은 거 보면 재밌는 판례 나오면 눈여겨봅니다. 한 5년 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부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 교사가 수학 교사가 EBS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틀어줬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부모가 컴플레인을 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부모는 이제 이게 직무유기다 그랬죠. 근데 교사의 변론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고3은 모조리 입시 그 기술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EBS가 정부가 인정한 표준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걸 알려주는 거라서 내가 틀어준 거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 교사가 이겼어요. 교사 승. 벌써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AI 승입니다. 지식 전달에 있어서는 교사 필요 없어. 교사의 역할은 다른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가 무엇이 모범이고 무엇이 세상을 살아갈 방향인지에 대한 인간적 권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 인격적 관계가 아이하고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교육은 불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성깔은 나쁘고 인성은 더러운데 잘 가르쳐. 그런 선생님 필요 없다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은 AI 로봇까지 나와가지고 인조인간 로봇가 훨씬 잘 가르칠 겁니다. 그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눈앞에 물체로 드러나는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방과 권위를 통해서 애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AI하고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오늘 본론인데 본론 얘기하려니까 시간 다 갔네요. 그래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사실 온 거라서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중에 아니 그래 좋아요. 뭐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로봇가 오면 노동의 종말이 온다면 그 기후 변화가 돼서 세상이 큰일 난다면 전쟁도 안 끝나고 불안해 죽겠네. 다들 하는 소리잖아.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냐 하는 거예요. 말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저것 때문에 불안하다 하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뭐냐? 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마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기후변화가 이렇게 문제라며 대책이 뭐냐고 뭐 북극남 그 빙하가 녹는다 막 아우성들을 지르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뭐 탄소 중립 안 되잖아. 탄소 중립 자체가 지금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부닥쳐서 안 지켜지잖아요. 트럼프가 지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푸틴이 있겠습니까? 바이든이 하겠습니까? 윤모씨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거 하다 경쟁이 뒤처지는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그러면 AI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다. 뭐 우리 애가 앞으로 AI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게 그러면 이 시대 뜨는 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환장한 노릇입니다.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전문성의 기준으로 어떤 전문성 기준으로 보고 있는 모든 폐쇄적 학과들은 다 망했다. 그래서 대책과를 묻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변화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트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의 고유성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인간만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자꾸 떠올리는데 기능 기술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 고유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간 고유성을 극대화시켜서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영역에 가든 잘해낼 수 있어요. 자기 전문 영역을 어디로 삼든 똑같은 의사라도 기술적 의사가 있고 인간 고유성이 극대화되는 의사가 있다는 거야. 의사직은 앞으로 90% 이상 날아가겠지. 근데 살아남는 10%는 어떤 의사가 살아남나? 인간 고유성이 잘 개발되는 의사가 살아남는 거야.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 네. 이런 방식이야. 모든 식당들이 다 망해도 요즘 AI가 구내식당 음식하는 거 아시죠? 진짜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효율적이고 훨씬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이겨먹는 식당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의 인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간 고유 인성, AI를 능가하는 고유 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냐? 그걸 또 1번, 2번, 3번, 4번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AI가 절대 못 가지는 게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죠?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성질들이 구별 지어져요. 인간이 논리적, 계산적, 이런 거 추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AI가 다 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그 지식 정보의 조합을 따라 못 갑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하고 인간하고 달리기 경쟁하는 거랑 똑같아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인간이 삽질하면서 불도저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거야. 옆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데 나는 삽질하고 망치질하면서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죠. 메이데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세계 노동자의 날. 미국에서 19세기에 탄광 산업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죽으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탄광 산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노동자가 일 제일 잘하는 노동자가 나서가지고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 저쪽은 굴착기를 쓰고 나는 망치질을 하면서 내가 바위를 더 빨리 뚫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해가지고 진짜로 시합이 붙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시합을 해요. 합니다.
굴착기를 어떻게 이겨 인간이? 못 이기지. 가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줄 때까지 끝까지 하다가 죽어. 그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요. 탄광 스트라이크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5월 1일 메이데이가 생긴 겁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조금 슬픈 말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AI하고 무슨 뭐 계산 경쟁을 한다? 지식 경쟁을 한다? 심지어는 판단 경쟁을 한다도 안 돼요. 일반적인 정보 조합으로서의 판단을 AI가 훨씬 더 잘하게 돼 있어. 근데 AI는 흉내도 못 내는 게 있어요.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 이건 AI가 흉내를 절대 못 냅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인류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인류의 문명은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고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기계 기술이 발달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위기가 나오더라도 흔히들 왜 종말론적인 생각, 음모론적인 생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들도 많이 묻거든요. 선생님 기후위기 뭐 이렇게 되고 석유 다 떨어지고 이래 되면 그럼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생은 하겠지만 멸망이란 없다.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겠지. 고생은 하겠지만 인류가 그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다시 아까 맨 앞으로 돌아가서 인간한테 감성과 이성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이 시대가 빼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안 가르치고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개발 안 하고 있어요.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성이 발달한 존재들, 인간들만 시대를 말하자면 아유 그거 없어도 살아는 가요.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좀 불안하고 좀 꾸역꾸역 사는 거죠. 근데 영성이 개발된 인간은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차이가 크죠? 그럼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럼 영성이 어디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개발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개발하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근데 영성이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애한테도 있고 어른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패비간신을 타고 태어나듯이 이성 감성의 잠재력도 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감성 없는 인간, 이성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다. 모르지. 뇌수술을 받으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특정 능력이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인간 기준으로 다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성도 타고 태어납니다. 타고 태어나는데 이 영성이 발휘되는 방식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린이한테 영성을 대표하는 어떤 언행은 뭘까? 어린아이가 영성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영성이구나 하고 못 알아봅니다.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영성이에요. 그럼 호기심 없는 아이는 큰일입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영성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호기심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애들은 무조건 본능적 호기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날 때 인간은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왜?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제가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많았는가 하면 제가 괴로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마지막 호기심을 가졌죠. 난 왜 호기심이 많을까? 난 왜 호기심이 많을까? 이 호기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렸을 때 제 그 호기심에 대한 저의 호기심이 어른이 되고 나이 40 넘어서 답을 얻었어. 아 이렇게 해서 인간은 호기심이 생기는구나. 근데 제가 답을 얻고 나니까 이것도 또 인간의 비극적 운명이더라고. 예. 또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 우주로부터 인간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가를 이해하고 나면 인간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건 신을 향한 귀양 본능이에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문학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어떤 동화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있고요. 또 하나 감성이 발달할 때 인간의 영혼의 특정 능력이 딱 나타나는 순간이 공감 능력이에요. AI는 이 두 가지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조금 더 크고 나면, 근데 호기심과 공감 능력이 있는데, 우리 공감, 이거 보통 좋은 말로 쓰거든요. 좋은 말로 쓰죠. 근데 공감이 굉장히 나쁜 역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원근법이라는 게 어디나 있기 때문에, 저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10,000명이 죽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 소식이 들렸다. 슬퍼요, 안 슬퍼요? 약간 슬플 수는 있지. 근데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 당했다. 어마어마하게 슬프죠. 예. 내가 갑자기 손가락이 잘렸다. 이 원근법입니다. 인간의 도덕 감정 자체가 원근법에 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원근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주변부터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바운드리 치는 이 안에서 공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바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배타성이 되는 거죠. 안에서는 협력하고 밖에서는 배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철철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인간이에요. 내 가족 건드리면 다, 예. 내 편 안 들면 다 죽어. 막 이런 식이 돼요. 내 신을 위해, 내 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신 얘기하면, 아, 이게 안 돼.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애국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중국인을 짱깨라고 부른다든가, 일본인을 외놈이라고 부르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공감은 반드시 모순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다 나름대로 잘 생각해보면 모순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 자유. 맞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유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전에 천년 전 사람들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 르네상스 이후부터 자유라는 이 가치가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분제가 있을 때 인도 고대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가치를 지금 우리 근대인들은 이거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했어요. 이게 근대 특징입니다. 근데 인정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보편적 가치다. 누구나 다 이걸 바란다. 근데 예수님, 부처님 다 얘기했던, 공자님도 얘기했던 더 오래된 보편 가치가 있어요. 사랑. 보편 가치잖아요. 근데 사랑 잘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옆에 끌어붙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고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쵸?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거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한계나 울타리가 있으면 그 바깥으로 초월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은 이 마음도 끝이 없고 이것도 끝이 없어요. 둘 다. 근데 둘 다 원하는데 둘은 부닥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늘 생깁니다. 예.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생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법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나와요. 이때는 갈등이 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되나. 이 갈등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은 타고났어요. 그게 지혜. 제가 아까 지혜가 없는 시대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차례대로 발달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발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지혜의 발달, 이걸 발도급부에서는 의지감성사고의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는 일반적인 계산 능력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발도급부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맥락을 알아야지 이해되는 용어들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을 타고난 게 있어요.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입니다. 어딘가 바다에 보면 아무 보람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자기 죽을 거라는 예감을 가지면서도 하잖아요. 그거는 AI는 절대 못합니다. AI는 오류 발생했다.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그럼 바로 바꿔요. AI가 의지가 어디 있겠어? 의지가 있을 리가 없지. 우공이 산이란 말 아시죠? 우공이 산을 옮긴다. 산신령이 놀래서 우공 의지에 놀래가지고 산신령이 산 들고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인간만 있어요. 왜?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인간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AI가 못 가진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지고 AI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만 가진 거다. 이것들을 각각 잘 개발시켜주면 이게 성숙한 인간은, 이게 조화롭게 성숙한 인간은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노동의 정말, 지급의 정말 이런 소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새 영역을 개척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못 키우면 불안하게 사는 거죠. 뭐. 세상 변화에 이렇게 끄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하고 경쟁하면서 기계 보조 대체물로 전락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살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계 보조용 역할을 하는 건 지금도 있어. 그런 직업분들은. 근데 인간 존재가 그렇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내 애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게 왜 영적인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저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걸 평소에 어떻게 보살펴줘야 되고, 어떻게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고, 이 얘기가 결국은 발전부 교육과 관련된 거의 전체 얘기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게 중요 주제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시간이 벌써 오버였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보존하고 발견하고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한마디로 교육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도 인류의 선각자 중에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런 노력을 먼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꽃이, 그 결과물이 지금의 발도르프 교육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이, 슈타이너가 만든 발도르프 교육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거를 한 발도르프 학교가 있고 발도르프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그 유치원이, 그 학교가 정말 그걸 잘하고 있다, 보장 없죠? 전혀 보장 없어요. 세상에 절간이 많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부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 아니죠. 교회 간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받아들여야,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곧바로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지, 딴 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그리스도 찾는 거, 그러기 좀 힘든 시대가 됐다. 왜? 종교도 세속화됐으니까. 맞잖아요. 예. 절간도 세속화됐으니까 세속화된 절에 가서 부처의 깨달음을 찾는다고 우물에 가서 숨 참는 거지. 제가 이 얘기는 발도르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르프 학교라고 해서 세속화가 없겠나? 당연히 세속화가 되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도 그 자체적인 과제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브랜드처럼 이제 마트에 가서 고르듯이 발도르프 브랜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원장님이 눈치를 보니까 또 질의응답도 받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사진 상태가 저 하나 네. 저희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약간 쇼킹했는데 자꾸 뭘 물어봐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거실에 AI가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엄마 태권도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태권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진이야 태권도가 뭐야? 라고 했더니 태권도 무기를 쓰지 않고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진아가 저한테 엄마 태권도는 무기를 쓰지 않고 하는 운동이야 야! 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이게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나쁜 행동. 맞아요? 네. 네. 어떤 정답 정의를 준 거죠, 애한테. 아, 애한테 애가 어떤 물어볼 때 근데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한테 모르는 게 뭐야라고 나아요. 물어봤는데 모르는 게 낫다니까. 아, 네. 저 아까부터 쇼킹했어요. 저. 호기심을 어떻게 키울 거냐? 호기심을 어떻게 키울 거냐? 호기심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아, 궁금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네. 정답을 적으면 끝나잖아. 네. 네. 그 오답일지라도 그냥 제가 말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이상한 아빠 거 해는 왜 또? 그러게 이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걔는 왜 뜰까?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저도 그렇게 했더니 저 엄마는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그럼 그러게 엄마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아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물어봐 했더니 아빠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은 왜 이렇게 무식할까? 아,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뭔가를 얘기하고 주고 싶으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만 주면 돼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쇼킹했어요. 그 아이가 힌트를 삼고 자기 상상력을 굴릴 수 있는 상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얘가 저한테 안 묻고 애한테 묻더라고요. 그 상이 뭐냐 하면 동화, 네. 설화, 신화 속에 풍부하잖아요. 아빠 해가 왜 떠? 아 아폴로가 제우스 아들인데 도망다니면서 불마차 뒤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아폴로가 지금 마차 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배신감을 느끼겠지. 우리 엄마는 아폴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폴로가 아니었네. 라고 해서 엄마를 미워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각 단계에 맞는 인식 방식이 있어요. 알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유아 때는 유아의 방식. 그거는 우리가 애써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동화적인 방식이에요. 동화적인 방식. 아까 원장님 노래 부르시면서 꽃향기 이렇게 하면 애들은 정말 이걸 자기가 상을 굴리고 상상을 굴리면서 진짜 꽂힌 것처럼 대한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AI 사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할 때마다 사실은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는 좀 가야겠다.